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딱 5곳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70년 가까이 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1958년 영국에 기술을 준 뒤 미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안 됐고 이스라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내렸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67년 만에 열린 그 문을 연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6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금기를 깬 걸까요? 무엇이 워싱턴을 움직인 걸까요? 저는 리처드 할리슨입니다. 28년간 미 해군 정보국에서 북태평양 전략을 다뤄온 분석관이죠. 그날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저는 모든 게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할리슨입니다. 61세, 전직 미 해군정보국 수석 해양분석관이죠. 28년간 북태평양과 인도태평양 해양 전략을 다뤄왔습니다. 해양협정 자문위원도 맡았고요. 지금은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추측보다는 팩트를 중시하죠. 그래서 제 책상 위엔 늘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그날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은 늘 그렇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죠. 형광등 아래서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날 오후 한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원자력 추진 기술 자립. 원자력 추진이라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조선 기술로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다른 영역입니다. 기술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불을 뿜었죠. 브리핑룸 모니터에 그 문장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승인을 내렸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1958년 영국에 이전한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70년 가까이 닫혀있던 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공유한다고요? 브리핑룸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른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 중이래.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 나올 거야.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넘게 핵잠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공식 문건 하나가 제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엠바고가 걸린 내부 보고서였죠. 파일을 열자마자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상태로 확인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문장 아래엔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조한 거죠. 핵만 없을 뿐 완성형이라는 뜻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설계도,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완료했다는 얘기죠.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라 승인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가장 훌륭하게 협상했다. 협상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던 거죠. 한국은 기술을 준비했고 미국은 승인만 한 겁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조선 기술은 알고 있었지만 핵 추진까지는 생각 못했거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잔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책상 위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북태평양 전략 지도 위에 새로운 점 하나가 찍혔죠. 서울. 이제 그 점은 단순한 동맹국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 보유국이라는 의미였죠. 하나오션에서 기술 브리핑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 완료 수준 확인. 저는 그 자료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누가 확인한 걸까요? 미국이 확인한 건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국이 검증했고 그래서 승인을 내렸겠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승인을 요청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증명한 나라였다는 걸요. 며칠 뒤 싱크탱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태평양 전략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 자산이죠. 작전 반경이 무제한이고 은밀성이 극대화된 플랫폼입니다. 이걸 보유한다는 건 바다 위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28년간 분석해온 북태평양 전략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중심이던 판이 이젠 한국을 포함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 위 주요 플레이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에 작성한 자료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 전망. 그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상업용 조선에서 탁월하지만 군사용 핵심 기술은 미국의 영역으로 남을 것.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한국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됐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군. 트럼프의 발표 이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한 공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6월 한화그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죠. 필리 시비아드.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단순한 상업 조선소가 아닙니다. 미국 해양 역사의 심장부였습니다. 존즈 액트의 핵심 시설이기도 했고요. 그런 곳을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는 겁니까? 저는 공시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공식 발표 문구는 이랬습니다. 한화그룹,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전략적 투자. 투자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지만 속내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내부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펜타곤 산하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이었죠. 파일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핵추진 플랫폼 시뮬레이션 완료. 그 한 줄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항목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거기서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역사적 조선소가 한국 기술의 시험장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화는 단순히 조선소를 인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할 공간을 확보한 거였죠. 저는 자료를 더 파헤쳤습니다. 2025년 8월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상당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보일러 프로젝트 진행 중. 보일러 프로젝트라고요?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보일러라는 단어는 조선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핵추진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죠. 원자로와 터빈을 연결하는 핵심 열교환 장치가 바로 보일러니까요. 그들은 이미 실물 테스트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은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한화는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걸까요? 2024년 조선소 인수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을까요? 저는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2025년 초 시뮬레이션 작업 시작 추정. 2025년 8월 추가 투자 및 보일러 프로젝트 착수. 그리고 2025년 가을 트럼프의 승인 발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화는 최소 1년 반 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겁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완벽하게요. 싱크탱크 동료 한 명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필라델피아 조선소 자료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놀라운 수준이더군.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화가 이 정도로 준비할 줄은 몰랐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핵추진 시뮬레이션을 하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보일러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이라고. 동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일러? 그럼 실물 테스트 단계란 얘기잖아. 저는 자료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들은 판을 다 짜놓고 있었어. 조용히 완벽하게. 동료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예술이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화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곳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때부터 존재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전함이 이곳에서 건조됐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엔 미 해군의 주력 생산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미국 조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곳도 침체됐습니다. 상업 선박이나 간간이 만드는 수준으로 전락했죠. 그런데 한화가 이곳을 되살린 겁니다. 미국의 조선소가 한국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거죠.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미국 조선 산업이 이제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다음 날 펜타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활용 방안이었죠. 회의실엔 해군 관계자와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한 해군 장성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의 발판이 될 수 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화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리슨 박사,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화는 1년 반 만에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도와 효율성을 배워야 합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화오션은 현재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 속도도 압도적이죠.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통합 시스템입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조선 노하우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확장된 거죠. 핵만 없을 뿐 완성형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드넓은 도크, 거대한 크레인, 그리고 작업 중인 선박들. 그 풍경 속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해양 산업도 한국 손을 거쳐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요. 트럼프의 발표가 세상을 뒤흔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속보 알림이 떴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미 해결료 재처리 협정 개정론의 개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재처리 협정이라고요? 이건 트럼프의 트윗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기술 이전이지만 재처리 협정은 핵주권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서둘러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결했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956년 이후 유지돼 온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956년이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0년 가까이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건 핵무기 제조와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이 조항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재처리는 절대 불가라는 거였죠. 2015년 협정 개정 때도 이 제한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기가 깨지는 겁니까? 저는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1956년 원자력 협정 원문을 찾아서 읽었죠. 한국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핵연료 재처리를 수행할 수 없다. 명확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70년간 한국을 묶어놓은 족쇄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미국은 이제 와서 이 조항을 재검토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원자력 강국입니다. 원전 수출도 하고 해체 기술도 보유했죠. 재처리 기술만 없을 뿐 나머지는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재처리 능력이 필수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잠수함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다음 날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였죠. 한국 대통령이 정말 잘 협상했다. 나도 감탄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협상력을 칭찬했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술이 있으니 미국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싱크탱크로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리처드, 재처리 협정 개정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들었지. 70년 만에 변화잖아. 한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야. 한국이 핵주권을 회복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게 쉽게 이뤄진 건 아니야. 한국이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았기 때문이지.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허락한다는 게 놀라워. 재처리는 정말 민감한 영역인데.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신뢰한다는 뜻이야. 기술도 있고 투명성도 검증됐으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재처리 금지 조항 삽입. 2015년 협정 개정. 그러나 재처리 제한 유지. 2025년 재처리 협정 개정론의 개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거야. 한국은.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리처드, 이게 실제로 개정되면 어떻게 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핵연료 사이클을 갖추게 돼. 채굴부터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이해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자료실로 갔습니다. 1956년 협정 관련 문서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먼지 쌓인 파일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당시 협상 기록들이었죠.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처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 모든 핵물질 사용은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7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투명성도 검증됐고 국제 규범도 철저히 준수했죠.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다시 평가한 겁니다. 7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을 본 거죠.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재처리 개정 협의 개시. 그 한 줄이 70년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언론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두 이 소식을 크게 다뤘죠.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핵주권 회복의 첫걸음. 저는 그 제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 독립이자 안보 독립이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은 이제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워싱턴의 한 컨퍼런스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핵전략 변화였죠. 청중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미 재처리 협정 개정 논의는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지위 변화를 상징하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영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하면 동북아 전략 지형이 바뀝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를 주시할 겁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였죠. 한국은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닙니다. 자립국이 되는 겁니다. 발표가 끝난 뒤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트윗보다 무서운 건 제 손에 보고서 한 장이었다는 걸요.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였지만 재처리 협정 개정은 보이지 않는 근본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70년 족쇄를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소식이 퍼진 지 며칠 뒤였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제 모니터에 속보가 떴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동북아 핵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저는 즉시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가 영내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공포의 언어로요. 중국이 정말 우려하는 건 균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우위가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중국해와 황해가 보이는 전략 지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를 짚어봤습니다. 950km. 그리고 한국 핵잠의 예상 작전 반경을 확인했습니다. 8000km였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작전 반경이라면 황해는 물론이고 대만 해협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연안 전체가 한국 핵잠의 작전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자신들의 내해처럼 여겨왔습니다. 해양 장막이라고 부르죠.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이 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펜타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 봤어?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예상했던 반응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중국이 정말 뭘 두려워하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이징까지의 거리겠지. 950km면 핵잠 작전 반경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거리가 그들에게 공포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해양력을 키워왔습니다. 항공모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증강했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 하나가 그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작전 능력을 가집니다.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잠항할 수 있죠. 탐지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중국 연안을 감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모든 해상 활동이 노출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핵잠이 동북아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 타이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도 위 중심은 서울이라는 걸요. 다음 날 더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보도였죠. 한국 핵잠 승인 발표 이후 북한의 공식 논평이 없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북한이 침묵한다고요? 보통 북한은 한미 군사 협력에 즉각 반응합니다. 성명을 내고 비난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한은 24시간 내에 반응했습니다. 미국 무기 도입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승인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거죠.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겁먹은 걸 수도 있어. 핵잠은 차원이 다른 무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 북한 입장에선 대응 방법이 없는 거야. 침묵은 때로 가장 정직한 반응입니다. 북한의 침묵은 패닉의 다른 이름이었죠.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 탐지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무기입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무반응은 한국 우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그날 오후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였죠. 회의실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시위로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뭘까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대만 문제입니다. 한국 핵잠이 대만 해협까지 작전하면 중국의 대만 전략이 무력화되니까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핵잠 하나가 중국의 해양 전략 전체를 위협하는 셈이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장하는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북아 전략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해양력을 키웠지만 한국 핵잠 하나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북한은 반응조차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시아 전략 균형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했다. 그날 밤 저는 베이징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핵잠 이슈를 반복해서 다뤘죠. 논조는 비판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비 경쟁이라고요?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잖습니까? 중국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해군력을 팽창시켰습니다. 남중국해를 군사화했죠. 그런데 한국이 대응 수단을 갖추니 군비 경쟁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공포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한국 핵잠은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 제동을 거는 존재가 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동북아 해양 전략을 설명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영내 전략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지만 우리의 전략적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한다는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중국이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별로 없어. 항해 성명 정도겠지. 한국 핵잠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동북아 전략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영내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죠. 한 사람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였습니다. 저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죠. 공항에서 미소 짓는 타카이치 총리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다른 걸 읽었습니다. 패배의 그늘이었죠. 며칠 전 저는 일본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죠. 5,500억 달러.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인프라, 제조업, 에너지 분야에 걸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자료였죠. 일본에 대한 관세 조치는 유지된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관세는 그대로라고요? 일본은 돈을 냈지만 얻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대조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막대한 현금 투자 대신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미래를 샀다. 타카이치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뭔가를 요청하러 온 겁니다. 일본, 미국 핵잠 협력에서 제외.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지만 일본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핵추진 기술에선 배제됐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은 조선 산업이 쇠퇴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이제 한국에 밀렸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핵만 없을 뿐 완성형이었죠. 트럼프가 선택한 건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싱크탱크 회의에서 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는 전략적 실패로 평가됩니다. 청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실패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원한 건 실질적 파트너십이었죠. 한국은 그걸 제공했지만 일본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고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죠. 미국은 경제적 양보보다 전략적 가치를 중시했으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타카이치 총리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뉴스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보고서는 다르게 말하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현장 보고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밀렸다는 좌절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일본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도쿄의 주요 신문들은 한국 핵잠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논조는 복잡했죠.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기술을 받았다. 일본은 왜 배제됐는가? 다른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5,500억 달러는 어디로 갔는가? 저는 그 제목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인정한 겁니다.
자국 정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그와 커피를 마셨죠. 리처드, 솔직히 물어보겠네. 미국은 왜 일본을 배제한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고난도 기술이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조선 기술이 있었는데 말이야. 언제부터 한국에 밀린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한국은 꾸준히 기술 투자를 했지만 일본은 산업 구조 조정에 실패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는 그의 표정에서 좌절을 읽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 선진국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선 분야에선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전략 자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서울 방문 이틀째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짧게 끝났다는 보도였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딜레마 도는 있지만 기술은 없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요. 수십 년간 일본은 아시아의 기술 리더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미국도 그걸 인정했죠.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신뢰가 돈을 이긴 날. 다음 날 도쿄발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산업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복도에서 해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리처드, 일본이 조선 재건 계획을 내놨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이던데.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한국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나마도 한국이 멈춰 있을 때 얘기지.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죠. 도쿄에서 서울로 중심이 옮겨졌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타카이치 총리의 귀국 뉴스를 봤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쿄의 뉴스는 패배를 인정했다는 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릴 유일한 파트너는 한국이다.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조선소 앞에서 열린 행사였죠. 트럼프 옆에는 한국 대사와 하나 관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일한 파트너라고요?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라는 표현이었죠. 며칠 전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재가동. 마스가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조선 산업 부흥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몇 년간 표류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부족했거든요. 미국 조선 산업은 이미 너무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가동한다고요? 저는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핵심은 한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기술 자문을 맡고 한국 조선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는 겁니까? 그동안 저는 미국 조선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죠. 수백 척의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업 조선은 일본과 한국에 밀렸고 군함 건조마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인력은 고령화됐고 기술은 낙후됐죠. 신규 인력 양성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자국 해군이 필요한 함정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3년 작성한 자료였죠. 미국 조선 산업의 위기와 대안. 그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는 재건 불가능.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한국이 된 거죠.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 스카이헌터 무인 전투기 첫 해외 배치지 한국 결정.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스카이헌터라고요? 스카이헌터는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AI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죠.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시험 단계 무기였습니다. 그런 무기의 첫 해외 배치지가 한국이라고요?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배치 시기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의 공유였죠.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추가 배치 한국으로.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 해병대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죠.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스카이헌터 배치, 2025년 10월 F-35B 추가 배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겁니다. 싱크탱크로 출근하자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리처드, 이거 봤어? 스카이헌터랑 F-35B 모두 한국으로 간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놀라운 결정이지.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이야. 한국은 기술도 있고 전략적 위치도 중요하니까.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배제되고 한국만 봤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택을 잃었어. 기술적 격차가 너무 크거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 지도였죠. 보세요. 이제 동맹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도쿄가 아니라. 동료들이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 산업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걸 한국과 함께하는 겁니다.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뭘 얻나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시장이죠. 미국 시장 접근권과 기술 교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이었죠.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방산, 조선, 항공 모든 분야에서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인가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 있죠.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없이 마스가는 불가능합니까? 관계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필수적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8년간 저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따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갖고 있었고 미국이 그걸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미국 권력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제 그 권력도 혼자선 안 됩니다.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파트너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럼프의 연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릴 유일한 파트너는 한국이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유일한 파트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우린 한국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 측 인사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할리슨 박사님, 요즘 미국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필수 파트너로 보고 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마스가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되살리고 핵추진 기술을 받고 최첨단 무기를 배치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기술과 신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중심 기술 파트너십.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걸요. 저는 역사적 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낸 공식 문건이었죠. 파일을 열자마자 한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예외 조항 대한민국.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7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958년 미국은 영국의 핵추진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뮤추얼 디펜스 어그리먼트라는 협정을 통해서였죠. 그 이후 미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안 됐고 이스라엘도 안 됐고 일본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협정으로 호주에 핵잠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완성품 판매였지 기술 이전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에는 기술 이전이라고요?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PBS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니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며 설계 단계부터 공동 작업을 진행한다. 설계 단계부터 공동 작업이라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설계였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1958년 미영협정 원문을 구해서 읽었죠. 당시 미국이 영국에 제공한 건 원자로 설계도와 핵연료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였죠. 한국은 다릅니다. 핵무기도 없고 핵추진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기술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기술 때문이죠. 한국은 핵추진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함체 설계, 추진 시스템, 무장체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미국이 핵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한국이 알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보다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WSJ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운용 계획에 대한 보도였죠. 한국 핵잠 첫 실전 배치는 2032년에서 2035년 사이로 예상. 7년에서 10년 안에 완성한다는 겁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핵추진 잠수함 개발엔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프랑스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절반 시간에 해낸다고 합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싱크탱크 회의에서 저는 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기술 이전 67년 만의 결정.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1958년 영국, 2025년 한국. 그 사이 67년 동안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예외인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죠.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이 검증된 국가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철저히 준수하죠. 미국이 그걸 평가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공동 설계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영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1958년 영국은 이미 핵보유국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비핵 국가입니다. 미국이 비핵 국가와 이런 협력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에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봐. 자네도 놀랐지?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야. 28년 커리어에서 이런 결정은 처음 봤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미국이 이 정도로 한국을 신뢰할 줄은 몰랐거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결과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실전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북아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지. 한국이 진짜 해양 강국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초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하지만 미국을 따라잡긴 힘들 거야. 30년이 지난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선 앞서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32년 한국 핵잠 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상상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크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진수하는 장면을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성조기가 그 곁에서 흔들리는 모습을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미래를 수출하는 장면을요. 다음 날 펜타곤에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2032년 목표 진수 일정은 현실적입니다. 한국의 조선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미 해군은 어떤 지원을 제공합니까?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설계와 핵연료 제조 기술을 공유합니다. 나머지는 한국이 담당하죠.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하시는 겁니까?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도 배울 게 많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32년 그들의 핵잠이 바다를 가를 날을 나는 기록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추진 기술 전격 이전. 역사적 결정. 저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죠. 드디어 우리도 해양 강국이 되는구나. 70년 만에 진짜 자주 국방이 시작된다. 저는 그 댓글들에서 자부심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기술로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래를 공유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몇 달간 작성한 분석 자료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국가로의 여정.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진입. 세계 6번째라고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방산 수출 4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요. 저는 2024년 6월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기업 투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건 전략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해군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1776년 독립전쟁 때부터 존재했던 곳이죠. 수많은 전함이 이곳에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쇠퇴했고 2024년 한화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곳에서 역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최종 승인 서명. 승인 날짜는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이 갖는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67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문이었죠. 싱크탱크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보고서 잘 읽었어. 정말 역사적 문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역사죠.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실전 배치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해양 전략의 중심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해양 강국이 되는 거죠. 한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성취네요. 전쟁 폐허에서 핵잠 보유국까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세대의 유산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전경이었습니다. 드넓은 도크와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죠. 그리고 그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그 곁에서 함께 흔들렸죠. 이 장면을 보세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청중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쟁 후 원조를 보냈고 기술을 지원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순환이네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동등한 파트너십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화 관계자의 말이었죠. 우리는 이곳을 단순히 인수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역사를 이어간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의 역사가 한국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다룬 영상이었죠.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조선 산업 1위, 방산 수출 강국.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7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세대의 유산이었다. 한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과였죠. 전쟁을 겪은 세대가 나라를 재건했고 그 다음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민주화를 완성했죠. 그리고 지금 세대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의 땀이 배 한 척 한 척에 스며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땀은 엔진 속에서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할리슨 박사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는 표준 참고 문헌이 될 겁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 경외감이 들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멈춰 섰죠.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한국의 발전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전진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순간을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지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해양 강국이 된 나라. 이제 한국은 바다를 설계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8년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빛처럼 한국의 미래도 빛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2032년 첫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를 가를 날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날 필라델피아 도크에서 태극기가 다시 펄럭일 것입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67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을 대한민국이 열었죠. 돈이 아니라 기술로, 구걸이 아니라 신뢰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위에서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성조기와 나란히요.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흘린 땀과 이 땅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2032년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가를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세계 6번째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확인하신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